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310페이지 거기 이중과세세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했고, 그 다음에 이중과세라고 돼 있죠. 이중과세액이라고 돼 있죠. 이게 어떤 거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냥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만약에 A 부동산을 보유하고, 자, 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뭐 B 부동산을 갑이라는 사람이 경기도 부천시에 만약에 B 부동산을 보유해요. 그러면 재산 보유세는, 현행 재산 보유세는 세법 체계에서 이렇게 부과된다고 그랬어요. A 부동산에 대해서 노원구청장이 재산세를 부과해요. 그 다음에 부천시장이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합쳐봐요. 합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보유한다. 그럼 이 초과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종부세 부과 기준에 지금 뭐가 부과되어 있냐면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도 부과하고 종부세도 부과하면 이중과세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도에 도입됐을 때 이중과세 아니냐 이거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헌법소원 냈었어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중과세다 이렇게 위헌 그래가지고 위헌 소송 냈었는데 합헌 결정 냈죠. 왜 그러냐면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를 공제를 해요. 자, 그래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종부세 산출세 구한 다음에 재산세를 공제 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과세하고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우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뭐함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에 종부세가 과세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자,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예요. 이중과세. 그래서 당해 주택의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당해 주택군 재산세 세액은 종부세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빼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세대 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혜택들이 좀 있어요. 연령별 보유기한별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연령별로도 공제해주고 산출세 구한 다음에 보유기한별로도 공제를 해줘요. 1세대 1주택자만 공제받는 거지 2주택자는 안 돼요. 토지분 종부세는 안 돼요. 그래서 1세대 몇 주택자만 1주택자만 연령별 보유기한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 60세 이상자부터 연령별로 공제해주고, 또 보유기한은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이제 공제를 받아요. 중복 공제가 허용돼요. 그래서 1세대 주택자는 연령별 공제 최대 30%, 보유기한별 공제 최고 40%까지. 그래서 중복 공제 허용되니까 최고 7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세부담 상한, 자,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재산세처럼 종부세도 전년도 세액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그 기준이 150%예요. 150%. 그래서 요거 150%인데 아직은 뭐 외우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선 종부세도 허용된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 부가와 징수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역시 중요하다고 그랬죠? 종합문제 나올 땐 단골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보유세다 보니까 종부세도 항상 이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매년 언제라고요? 6월 1일입니다. 근데 자, 27회 시험에서 종부세 종합문제 속에서 어떻게 나왔냐?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틀렸죠?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항상 이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해요. 원칙적으로 종부세는 부가가세합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에서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세입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상은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 즉 세금 계산에서 당해연도 언제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종부세는 납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재산세는 납기가 재산세 과세 대상 종류에 따라 다르죠. 예?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30일, 토지부는 9월 16일 9월 30일, 주택부는 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잖아요. 종부세는 근데 무조건 언제냐? 토지분이 주택분이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또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X입니다. 재산세가 그런 거지. 종부세는 토지분도 무조건 언제라고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당연히 밑줄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종부세는 납세문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종부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문자는 종부세 과세금과 세액을 해당 연도 역시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할 때도 똑같아요.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밑줄이고, 그 다음에 부가세. 종부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 납세문자는 자, 법에 정해진 부가세 함께 내는데 농어촌 특별세, 종부세액의 20%로 자,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는 암기 어떻게 했냐? 부가세 암기. 재산세는 재진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사람 이름으로. 종부세는 어떻게 외우라고요?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진 2니까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종농이니까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가 몇 프로 부과됩니까? 종농 20%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어떻게 외운다?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서로 뒤바꿔내겠지 뭐. 시험 문제 낸다 그러면 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뭐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된다 이렇게 바꾸겠죠? 아니고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물납 폐지됐다고 그랬습니다. 종부세는 물납은 폐지됐고 분할납부만 허용됩니다.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로 납부할 세 밑줄입니다.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밑줄이고, 세액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전부 아니고 일부를. 자, 납부기 한 경과날로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나 분할 납부 기준금액은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납부할 세액 얼마 초과할 때 둘 다 할 수 있어요?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 세액 일부를. 근데 분납기한이 달라요.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아까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45일 이내. 종부세는 근데 몇 개월?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합니다. 그럼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부세 분할 납부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분납기한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납기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잖아요. 납부기한, 기간의 끝 딱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12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 납부하니까 다음 연도 2월 15일을 분납기한으로 합니다. 종부세는. 자, 종부세는 분납기한은 다음 연도 2월 15일입니다,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입니다. 무조건 종부세는 딱 정해져 있어요. 납기가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12월 15일이니까 자,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 2월 15일이 분납기한입니다. 발렌타인데이가 2월 14일이잖아요. 주부 수강생 여러분, 자, 여성 수강생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이날 이때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발렌타인데이가 뭔지도 난 모르고 발렌타인데이 때 나는 초콜릿 같은 거 신랑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준 적이 없다. 이런 분들도요. 이제 수험생이 되면 아무래도 가족들한테 민폐를 끼치게 돼 있어요. 신랑한테도 아무래도 민폐를 좀 끼쳐야 되고 그다음에 자녀들한테도 민폐를 끼쳐야 돼요. 만약에 민폐를 안 끼치고 공부를 한다? 그거는 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좀 쉽지 않아요.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어요. 끼쳐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험 가까우면 시험 막판에는 김치 같은 것도 사서 먹고 담지 말고 사서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밥도 좀 웬만한 애들은 좀 진짜 아주 어린 애들 아닌다면은 밥도 니들이 좀 챙겨 먹고 신랑도 알아서 좀 챙겨 먹을 때 좀 챙겨 먹고 이런 식으로 협조를 좀 해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민폐를 끼치니까 우리 다음 2017년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는 꼭 여러분들이 가족들한테 초콜릿도 좀 사주면서 내가 공부하는데 좀 협조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도 좀 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지. 자, 수강생 여러분들. 자,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 2월 15일이 종부세는 분납기한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그 맨 마지막 그 박스 안에 2016년 물납 폐지에 돼 있죠? 그래서 종부세는 물납할 수 없습니다. 근데 27회 시험에서 어떤 종합문제 속에서 어떤 지문이 있었냐?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종부세 어떤 지문이 있었냐면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자,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OX요. 종부세 문제에서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OX. X입니다. 물납 폐지됐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왔고요. 종부세에 지금 우리 여기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입문서에는 없지만 정답 지문이 어떤 거였었냐면 이거였어요. 관할 세무상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가징수하는 경우에 납세고지세,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금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이런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 지문이었는데 여러분 재산세나 종부세나 고지서 보낼 때는 납부기간 개시,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해 줘야 됩니다. 그래 미리 준비하지. 바꾼다 그러면 납기 개시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 제가 납기 이거 바꾼다 그러면 납기 개시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이렇게 바꾼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제가 평상시에 가끔씩 얘기했는데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옳은 점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둘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지난주에 담쟁이 도종환 시인의 시는 읽어드렸죠? 네? 제가 읽어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부세를 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세에서 이제 제1편 조세 총론, 제2편 지방세, 그리고 제3편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다 받고 이제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여러분 양도세인데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죠. 제일 많이 출제되는 제일 중요한 세금 양도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제가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 개념들 몇 가지를 우리 여기에 311페이지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우리 이제 입문과정이라 없는데 나중에 기본서에서는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입문과정에 없지만 제가 없지만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고 그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 몇 가지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소득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311페이지 펴놓으시고 제 설명을 듣습니다. 설명을 잘 들으시고 필기는 이따가 설명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안 지울 테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우리 소득세법에 여러 소득의 종류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소득의 한 종류, 소득의 한 종류인데 양도소득은. 자, 그랬을 때 소득세법에는 어떤 소득들이 열거되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에는 8가지 소득이 구분해서 열거되어 있어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다 나와요. 소득세법에는 8가지 소득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관련한 얘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소득 발생하면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뭐가 부과되고 법인세가 이제 부과됩니다. 소득세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그럴 때 소득세법에는 소득이 8가지가 구분 열거되어 있다고 했는데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6가지 소득이 열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이 있고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퇴직소득세. 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있죠?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를 하는데 사업성 없이요. 사업성 없이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죠. 6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5문제 나올 때도 있고 6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6문제 내로 출제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자, 종합소득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종합소득에는 6가지 소득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이자소득이요.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여러분들이 소득의 종류를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소득에는 6가지 소득이 구분해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험은 자,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은 시험 관계없고요.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 범위인데요.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자, 근데 사업소득에는 여러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소득도 사업소득이고요.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들도 점포 없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저도 마이크 잡았다. 소득이 없는 곳에서는 제가 돈 안 주면은 마이크 안 잡는다 그랬죠?
저 돈 없는 곳에서 마이크 안 잡습니다. 항상 돈이 나와야지 마이크를 잡고 돈을 줘야지. 그다음에 마이크를 잡고 있다가도 돈이 안 나오면 마이크를 던져버리고 강의를 안 하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들도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근데 많은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요, 부동산 관련한 사업소득만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 중에 임대예요. 대여, 임대업을 통한 소득.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아요.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우리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으로 시험 범위입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시험 문제는 주로 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예전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문제가 한 2번 나왔다가 쭉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21회, 22회, 23회, 24회, 25회까지 계속 시험 문제가 나오다가요, 26회, 27회. 그러니까 2016년도하고 2015년도 26회, 27회만 시험 문제가 졸리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두 번째 그대 오늘 처음 오셨죠? 저기도? 자, 고개 한번 들고,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졸려서 아까부터 그냥, 막 이러는 것 같아, 눈이. 근데, 졸더라도 진짜 졸릴 것 같으면 고개를 이렇게 떨고, 이렇게 탁 떨궈서 이렇게 졸아야지. 이러면 흰자위가 확 보여.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 내가. 그러니까, 자, 졸더라도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아셨죠? 자, 근데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승부를 보셔야 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승부를 보여야 되는데 애들이 어릴 때나 똑같아요. 여러분 학창시절을 돌아보세요. 물론 이 가운데 학창시절에 공부를 날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창시절에 전교 뭐 몇 손가락 안에 들던 애들은 수업 시간에 걔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엎어서 자거나 수업 시간에 졸거나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부 못하는 녀석들이 뒤에서 그냥 졸고 그러지. 또 잘 그러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수업 시간에 철저히 접고 수업 시간에 막 열심히 적고 막 이러지. 안 접니다. 그래서 공부는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아요.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지. 수업 시간에 소홀히 한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진짜 거의.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되는데 졸립다. 아니 그 주부고 내가 제일 안쓰러워하는 사람이 주부고 직장인이고 수험생 맞습니까? 네? 직장은 안 다니고? 빨리 얘기해봐 본인. 두 번 그대 직장 다녀 안 다녀? 안 다니고? 직장 안 다니면 뭐 그렇게 피곤할 일도 없을 텐데. 그래서 어디가나 졸릴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고 허벅지를 내가 얘기해드렸죠? 허벅지 꼬집으면서 합격한 인천의 어떤 주부 수강생 얘기도 해드렸어요. 허벅지를 꼬집고 여기 꼬집어가지고 멍들면 이쪽도 꼬집고 이쪽 꼬집고 그래가지고 다 멍들면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냥 때리기만 해도 아플 거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공부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시험에서 옛날에 한 2번 나오고 쭉 안 나오다가 21회 시험부터 또 한 5년 계속 나오다가 26회, 27회 최근에 안 나왔어요. 28회 시험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28회 시험에도 일단 한 문제 28회 시험에서 임대업을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임대업은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되고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해서 대비하면 되고 매매업과 건설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의의 정도 살짝 배우고 갈 거예요. 공부는 제 강의는 항상 단계별로 제가 여러분한테 1년 딱 계획을 갖고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1년 딱 계획을 갖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갑니다. 그래서 5, 6월 달 되면은 제 강의 노트로 요약집으로 하죠. 강의 노트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핵심 요약 정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심화된 이론들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5, 6월 달에도 일부는 강의를 하지 않고 7, 8월 달에 그냥 살짝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매매업과 건설업 같은 게 그래요. 이런 것들은 그냥 출제 가능성이 낮은데 좀 깊은 내용들 중에 혹시나 하는 그런 것들은 일부는 문제 풀이할 때 살짝 그냥 한번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철저히 갑니다. 자, 그럴 때 매매업과 건설업은 나중에 의의를 비교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출제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혹시 뭐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아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 강의가 여러분 저처럼 강의가 심플한 강의로 끝날 수가 없고 강의를 일찍 끝내거나 또 이렇게 심플하게 탁탁
예? 이렇게 끝내줄 수가 없어요, 강의를.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이것저것 잡다한 거 알려준 거 다 수습하려고 그러면 힘만 들어. 그러니까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하여튼 임대부를 중심으로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자, 어떻든 간에 우리가 뭘 중심으로 그 전까지는 1, 2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3, 4월, 5, 6월 시험 잘 갈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공부합니다. 얘는 사업성 없이 양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은 자, 부동산 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는데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그러니까 사업성 여부로 구별해요. 사업성 없이 팔면 양도소득세고 사업성 가지고 팔면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공부한다는 거. 우리 시험에 관계된 사업소득 범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소득세 과세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득세 과세 방식. 자, 지금 우리 입문수에는 없지만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다 나오는 것들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입문서에 없지만 그래도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총설적인 얘기 몇 가지 지식을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과세 방식이야. 자, 소득세 과세 방식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소득세 과세 방식은 원래 세 가지가 있어요. 세분화하면. 자, 근데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것과 분류과세 방식이라는 걸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자,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기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같은 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요.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을 단위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해서 전부 다 얘네들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어떤 개인이 이자 소득도 발생하고 배당 소득도 발생하고 사업 소득, 근로연금,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은 전부 다 얘네들을 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강의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그랬죠? 예. 마이크 잡았다? 그럼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가 올해 2017년도로 해서 강의하는 곳은 8군데를 강의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군데를 돌아다녀요. 왜냐면 왜 8군데냐 그러면 어떤 곳은 오전에 딴 데서 강의하고 또 넘어와가지고 딴 데서 뭐 서울에서 강의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저 하루에 2탕 뛰잖아요. 오늘도 좀 하루에 2탕 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이 막 발생하니까 떼돈 벌겠죠? 떼돈은 못 벌어. 진짜 힘만 들고 자는데 어떡하네. 사업소득 발생합니다. 또 제가 동영상이나 책에서 인세가 발생해요. 여러 회사에 걸쳐서 강의를 하니까 여기서도 인세가 들어오고 저기서도 인세가 들어오고 저기서도 인세가 들어오고 떼돈 벌겠죠? 그렇진 않아요. 자, 옛날에는 좀 돈이 됐지만 지금은 뭐 떼돈 벌 정도의 돈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좀 돈이 좀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1차 과목 교수님들 중에서는 인세를 많이 받는 곳에서는 뭐 인세만 1억 넘게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세법은 말짱꽝입니다. 어떤 간에 여러분 보세요. 인세는 기타 소득이에요. 책이나 동영상 같은 뭐 이런 거 인세 받을 때 이건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타 소득인데 저는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발생한 사업소득과 이 기타 소득. 제가 이 발생한 소득을 저는 합산해가지고요. 이걸 합산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소득세 계산해서 이제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로서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 이렇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같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 이게 종합과세 방식이고 소득세 과세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분류과세 방식은 뭐냐면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 어떤 게 분류과세하냐 그러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이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녀서 근로소득이 있어요? 또는 상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신 분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동산을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상업소득과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양도세 계산해? 아닙니다. 따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포함하여 과세한다. 땡입니다. 별도로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요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옳게도 나오고 틀리게도 바꿔서 나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별도로 구분해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렸고 또 좀 봅니다. 또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 몇 가지를 배우고 가는데요. 또 여기 봅니다. 우리 소득세 납세무자는 자연인 개인입니다. 그 개인인데 그 개인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을 거주자와 그 다음에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우리 같은 소득세 납세 의무자를 자연인 개인인데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뭐고 비거주자가 뭔지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거주자라는 것은 의를 보세요. 거주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소득세에서 국내 그러면 항상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다. 그러면 거주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예요. 근데 주소가 주소가 없더라도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가 있다. 그러면 거소 둔자는 거주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내 주소 있으면 거주자예요. 주소 없어도 183일 이상 거소가 있으면 뭐가 된다? 거주자가 됩니다. 근데 또 비거주자라는 것은 거주자가 아닌 자니까 국내 주소가 없거나 그 다음에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래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예요. 아닌 자가 비거주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거주자다 그러면 과세 소득의 과세 범위는 보세요.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도 다 과세합니다. 국내 소득, 국외 소득 다 과세해요. 거주자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비거주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소득만 과세합니다. 국내 소득만. 여러분 가수 싸이 있잖아요. 가수 싸이는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가수 싸이가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아이고, 본명 박재상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땡땡동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거주자입니다. 자, 싸이는 우리 대한민국을 빛낸 전 세계 이름이 가장 널리 알려진 위인입니다. 아니 진짜예요. 싸이는 좀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보기에는 싸이는 역사책에도 나올 거예요. 대한민국을 전 세계 이름을 한국인 중에서 우리 반만년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한국인 중에서 가장 널리 전 세계 이름을 알려진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싸이가 나올 거예요. 역사책에. 아니 진짜예요. 우리 노래에 보면은 그런 노래 있죠? 한국을 빛낸 위인들. 아름다운 강산에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오는 100명의 위인들 쫙 나오잖아요. 그 100명의 위인들의 인지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진 인지도와 싸이 한 사람의 인지도 놓고 봤을 때 누가 전 세계 이름을 더 많이 알려줬어요? 싸이지 뭐 싸이. 아니 진짜예요. 해외 어디 예전에 싸이 한참 말춤 유행일 때 있죠? 그 유튜브에서 유행으로 그럴 때 터키 어느 지방 시골 구경 가는데도 조그마한 그 동네 애들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관광객들 딱 지나가면 한국 사람 보고서 말춤 추면서 막 싸이춤 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 세계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싸이가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해요. 또 싸이가 미국이나 남미나 유럽 같은 데서 공연을 해서 소득 발생해요. 그러면 싸이가
남미나 미국이나 뭐 이런 뭐 다른 데서 외국에서 공연을 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쌓이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국내 국외소 다 과세합니다. 비거주자. 여러분 마돈나 있죠? 가수 마돈나? 20대들 중에는 마돈나를 모르는 애들 있더라고. 세대 차이 느껴가지고 진짜. 그 마돈나를 왜 모르냔 말이지. 자, 마돈나 있잖아요. 그 유명한 마돈나 가수 마돈나가 저는 나이 지금 해봤자 한 40살 뭐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마돈나가 거의 60대더라고. 60 나이가 60이고 제가 작년인가 언제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포즈를 취하고 사진이 나왔냐면 근황이 나오는데 마돈나 60된 할머니인데도 망사 스타킹 신고 있죠. 의자에 앉아서 쩍벌 자세 있죠. 쫙 하고서 망사 스타킹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역시 안 죽었더라고 마돈나. 그 마돈나가 뭐 여러분들은 별로 여기 보니까 여성 수강생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마돈나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마돈나는 비거주자죠? 마돈나는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 거소도 없잖아요. 마돈나는 비거주자입니다. 마돈나가 우리나라 잠실에서 공연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마돈나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소득세는 내고 가야지. 소득세 안 내고 그럼 미국 가서 세금 내? 우리나라 소득 발생했는데. 그래서 비거주자 국내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마돈나가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공연했습니다.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 있고 거주자는 국내 국외 소득 다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또 한번 보세요. 납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지는 거주자일 때 납세지는 국세는 좌우당간 납세지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원칙적으로 어디예요? 주소지요,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입니다. 하여튼 국세는 주소지고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없는 자니까 183일 이상 거소 없는 자니까 납세지 국내 사업장 소재지예요. 사업장. 국내 비거주자가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국내 사업장 소재.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갑니다. 국내 원천 소득 발생 장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그래서 비거주자는 이게 국내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분 잠깐 보세요. 거주자는 국내 국외 소득 다 과세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납세이 있고 이게 양도소득세로 갔을 때는요. 여러분 보세요.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요.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양도소득세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그냥 거주자는 안 돼요. 양도일련제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만이 5년 이상 주소 거소 둔 자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요. 3년이나 4년 주소 거소 둔 자는 우리나라 국내 3년 주소 거소 둔 자 납세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도일련제 5년 이상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내 주소나 거소 둔 자만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오는데 나중에 또 강조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5년 이상 국내 계속해서 주소 거소 둔 거자만이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개념을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27회 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한번 보세요.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제가 납세지 관할에 관한 것은 어떤 세목에 독립한 문제도 나오기도 하지만 주로 종합문제 속에서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26회 시험 같으면 최근만 봐도 등록면허세 종합문제 속에서 등록면허세 납세지를 물어봤고 27회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에서 납세지를 물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27회 시험 나온 거예요. 이 정도 지식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보세요. 27회 시험에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O인지 X인지.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 자, 마돈나가 국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 있지 국외 소득은 납세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예.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 건물의 소재지이다. 예? 자, 이런 거 지방 우리 취득세 할 때 납세지 이미 설명드렸어요. 자,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했는데 거주자의 주소지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예요. 상가 건물의 소재지는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양도세 납세지는 상가 건물의 소재지 해운대구에 내야 돼요, 양도세? 그 부산까지 뭐하러 가요, 여러분들? 어차피 국고는 어디다 내든 국세는 국고로 귀속하니까. 자, 집값과는 분류하고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라고요? 주소지입니다. 거주할 때 주소지, 양도 물건 소재지 아닙니다. 또 들어보세요.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OX요. X입니다. 비거주자가 마돈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팔았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낼 때 국외 주소지면, 예? 그럼 미국에 내라는 얘기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자, 비거주자가 국내 소지한 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국내 비거주자가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 팔았다. 자, 마돈나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강남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거기를 납세지로 하는 거예요.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국외 소재지 아닙니다. 부동산 소재지.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기초 이론 배우는데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국세는 납세지가 주소지고 거주할 때 주로 거주할 때를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 다음에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고 물건 소재지고 이걸 딱 기억합니다. 자, 됐고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311페이지 양도소득세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를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에는 8가지 소득이 구분해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거고, 자,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사업소득인데, 사업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범인데,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건설을 중심으로 나중에 우리 시험범인데, 임대업을 중심으로 공부한다는 거 한 문제 정도 출시 예상하고, 소득세 과세 방식은 종합과세 방식과 크게 분류과세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 양도소득. 의 채택하고 있는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은 어떤 거다? 분류과세 방식.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해, 구분해서 계산해. 별도로 구분해서 계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우리 같은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건데,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눴을 때,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자입니다. 몇 년 전에 이게 거소 판정 기준이 1년 이상이었다가 183일로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자, 그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주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과세 범위 보면 거주자는 싸이를 항상 떠올리고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 모두 과세합니다. 다만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문제는 그냥 거주자는 안 되고 양도를 현재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주소 거주둔 거주자만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거주 안 되고요. 자,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 있지 국외 소득은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자, 납세지 거주자일 때는 주소지로 갑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 비거주자일 때는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갑니다. 주소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거주자일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 소득세 과세 기간은 잘 봅니다. 소득세 과세 기간은 자, 소득세
과세 기간은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조총할 때 소득세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도요, 소득세다 보니까 1월 달에 부동산 팔고 5월 달에 팔고 10월 달에 팔면 이 양도소득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양도소득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가 됩니다. 자, 납세 의무자가 소득세 과세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없어요. 나는 소득세 과세 기간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기간으로 할 거다. 안 돼요, 과세 기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에 사업을 개시하든 폐업하든 소득세 과세 기간은 매년 언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고요. 예외가 있긴 있지만 지금 이렇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를 다 설명드렸고 이걸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로 가는데요. 총론 나오고 의의가 나오는데 일단 양도소득세 어떤 거를 공부할지를 잠깐 그러고 보니까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봅니다, 여러분. 요거까지만 소개해드리고 좀 쉬어야 되겠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세는 자,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6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25회, 26회. 어떤 걸 중심으로 공부하느냐. 자,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양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요. 양도의 개념과 유형. 시험에요. 잘 나와요.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라고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느냐. 26회 시험 같으면 과세 대상 문제 한 문제, 양도의 개념과 유형,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한 문제 각각 나오기도 하고 한 문제씩 또는 묶어가지고 또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예? 그래서 반드시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보시면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하고 취득 시기로 하느냐 이거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자 여기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중요해요. 우리가 몇 년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세금이 과세가 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이 자산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일반적으로 보유기간 그러면 양도일로 하는지 자,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은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이거 판정하는 거 가끔씩 시험에 나오고 양도소득세에서 저를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고요.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어려워요, 양도소득세가. 자, 그러면 어디가 어려운 거냐면 이 계산 과정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정복이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이 머릿속에 다 그려지고 주요 내용들이 자, 이렇게 생각이 나면 양도소득세 공부는 다 끝난 거예요, 거의.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납세 절차. 여러분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나중에 보겠지만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양도세 납세 절차 시험 문제 이건 매년 또 나옵니다. 제가 27회 시험 전에도 납세 절차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그런데 역시 또 27회 시험에서 납세 절차에 관한 것이 독립한 문제로 또 나왔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어느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 자 우리가 세법을 정식으로 공부 안 한 사람들도 우리가 1세대가 양도일로 이제 1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주택 하나를 그리고 2년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이건 대충 알잖아요. 세법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는지 이것도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매년 나옵니다. 27회 시험에서도 역시 또 비과세 독립화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양도소득세가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양도소득세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느냐. 양도라는 게 뭐냐. 자, 그 다음에 양도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또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오늘 뭐 자세가 굉장히 뭐 하여튼 뭐 알아서 들어야 뭐 이런 자세로 듣든 뭐
하여튼 졸지만 말고 자, 어떤 자세로 듣든 다 괜찮습니다. 우리 또 맨 끝에 있는 저기는 인상 좀 피고 이제 인상 필 때 됐잖아요. 이제 3시간 두 번째 시간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 인상 피고 기왕에 이판사판 모르는데 뭐 어차피 그지? 그래서 편하게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래도 하여튼 늦게 온 두 분은 반드시 저 앞부분 동강 첫 주, 두 번째 주는 강의를 들어야지 그 1월 달에 왔을 때 편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1페이지 양도소득세.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있죠.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